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대통령실은 시간과 장소, 방식, 주제 등을 열어놓고 전공의들이 원하는 방식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전공의들과 대통령의 만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큰 사랑을 받았던 판다 푸바오가 고향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푸바오가 남긴 숱한 진기록들과 한국 체류기간의 추억을 되돌아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비유럽권 선수로는 처음으로 토트넘 400경기 출장이란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정후는 메이저리그 첫 홈런과 연속 출루 기록을 세우면서 신인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먼저 정호김 전 국회의원,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가 3일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들의 만남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약을 했는데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시간과 장소, 방식, 주제 등을 열어놓고 전공의들이 원하는 방식을 따르겠다. 정 전 의원님,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번 담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화를 통해서 2,000명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대화하겠다. 그리고 소위 의사협회라든지 전공의 포함해서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더 이제 그 합의를 이루는데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의 취지로 담화가 이제 발표된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우선 전공의들과 이야기하겠다. 근데 전공의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화할 것이고 전공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만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당신들 입장이 무엇인지 경청하겠다라는 취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전공의의 회장이 박단 세브란스 전공의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회의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생방송으로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개진된다 그러는데 아마 오늘에는 좀 가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윤 대통령과 전공의들의 직접 만남을 호소했던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조윤정 홍보위원장 의대 교수입니다. 갑자기 사퇴를 했어요. 이유가 뭐죠? 조건 없는 만남이냐, 조건 있는 만남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게 핵심 쟁점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조윤정 교수, 그 고대 의대 교수님이시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진심을 담아서 저도 그 원문을 읽으면서 가슴이 조금 뭉클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조건 없이 우리 전공의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또 어떤 의료 사회 발전을 위해서 좀 한번 그 만남의 장을 가져달라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그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공식적으로 이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이제 뭐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철회해달라. 전면 철회. 그래서 전면 철회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와 함의 없이 개인적인 의견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거를 쉽게 말하면 대변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라는 그런 내부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 그에 대한 어떤 그 의견을 그 받아들여서 사퇴 제안이 왔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워하면서도 빠른 시간에 조속하게 어떤 이 사태가 해결하는 마음을 밝힌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조 교수가 개인적으로 한 얘기와 함께 긴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일부만 보도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조 교수는 뭐 난리가 났다. 많이 혼동스럽다 이런 말이 있어서 당신이 홍보위원장인데 개인 의견 말하면 되나? 이래가지고 사퇴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본인이 물러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또 조 교수는 본인이 많은 메타포, 은유를 사용했고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내 발언이 일부만 보도됐다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본심이 뭐란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개인 의견을 말했지만 분명히 두 가지 요구 조건, 지금 말씀하신 요구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런 부분이 언론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그 부분은 조금 생략된 채 다른 부분, 그러니까 뭐 대통령과 만나라라든지 그런 부분만 강조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어쨌든 홍보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개인 의견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좀 의대 교수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은유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제대로 본인의 어떤 주장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다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이 의료에 전념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언론의 생리에 좀 뭐랄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해프닝이 아닌가 그러는데요. 원래 기자들은 그 중에서 핵심만 우리 박 앵커님 더 잘하시겠지만은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쉽습니다. 사실 조윤정 교수가 진정성을 가지고 어떤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직역에 있는 의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해서 본인이 홍보위원장직을 내려놨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향후에도 이제 대통령실 내지는 정부와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그건 일련의 협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라든지 대언론과 관련해가지고 전문적인 사람들 중 의견도 구하면서 빨리 이 일에 매듭이 지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조윤정 교수가 강조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우선 전공의들에 대한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좀 철회해달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 개시 명령을 폐지해서 헌법과 ILO의 강제노동 금지 조항을 준수해달라는 그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도 왜 면허 정지라든지 업무 복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경직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의사로서의 자긍심과 자존감에 많은 상처를 줬다라는 걸 지금 함의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이 전공의들에게 만남을 제의한 건 환영한다고 일단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단서를 달았어요. 환영하지만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조 변호사님, 서울행정법원이 그제 의대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거든요. 자,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민사소송이 아니고 행정법원에 낸 행정소송입니다. 근데 행정사건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12조에 어떤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행정이란 것은 상당히 공익에 관한 것이잖아요. 근데 아무한테나 소를 제기하면은 전국 모든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해보면 행정법원이 마비가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그 행정소송의 처분의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한테만 취소를 다툴 수 있는데 그럼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자격이 그걸 원고적격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률상 보호받을 만한 이익이 있는 사람한테만 되는데 사실상 경제적 이익이 있는 사람한테는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가 없다 했는데 경제적 이해관계는 간접적 이해관계. 그래서 의대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의대에서 입학한 대학생을 가르치는 분이시지 그분이 입학과 관련되는 어떤 구체적 어떤 업무를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소송을 다툴 어떤 원고 적격 내지 법률상 자격이 없다 해서 소송을 각하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18명이 낸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효력 정지 신청. 이것도 법원이 비슷한 이유로 각하를 했어요. 박단 대전협 회장이 낸 소송도 취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이런 일련의 법적 판단. 앞으로 이 사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사안에 있어가지고 의대 정원을 2,000명 넓히는 그 처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사실상 이번 그 판결에서도 실제로 어떤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의대의 총장이다라고 지금 의대 밝혔습니다. 학장도 아니에요? 학장도 아니고 대학교 총장입니다. 근데 이번에 어땠었죠? 이게 그 정부에서 인원을 늘리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신청을 했었지 않습니까? 총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와 같이 그 의대생이건 아니면은 뭐 전공이건 의대 교수님이건 의협이건 소송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낸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사실 상당히 낮다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을 제기했던 변호인 측 같은 경우에는 즉시 항고해서 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한번 다퉈보겠다라는 의견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의대 증원 처분의 당사자들인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은 이 사안에 관한 제3자다는 얘기예요. 제3자다. 네. 사실상 경제상 이해관계는 변론으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네. 자, 이 점도 좀 우리가 앞으로 사태 추이에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입니다. 자, 의협 비대위는요, 정부가 국립의대교수 증원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한 것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증원 추진부터 중단해야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정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정부가 의대생을 지방대학에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국립의대 교수 증원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따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의사들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법원에서 이미 그 주어의 적격을 지금 결정한 거잖아요. 결론으로 내놓은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상고나 항소를 하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의사들은 또 어떤 그 레버리지가 있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법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주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은 뭐 인턴들이 그냥 군대를 간다든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면은 이 자발적으로 하거나 면허 정지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의사들은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결국은 정부와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 협상에서 소위 어떤 점에서 합의를 볼 것인가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네, 윤 대통령은 3일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대통령실의 참모들과 함께 머물면서 전공의들의 연락 오기를 기다렸다고 하는데 결국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방안, 방식을 열어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오라라고 하면은 근데 한 명도 안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직접 찾아가겠다라는 방안까지도 하면서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대표인 대통령 하루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4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와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아무런 일정도 잡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의 어떤 전공의도 찾아가지 않은 이 현상이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답답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직접적으로 전공의들을 찾아가는 방법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후문에 따르면은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결국 만약에 이제 전공의들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찾아간다고 하면은 어떤 본인의 말씀을 하기보다는 전공의들의 말을 듣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국가의 대표로서 국가의 행정 수반이 어떤 얘기든 들을 테니까 만나자고 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여론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볼지 오늘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을 기다리면서 100세를 넘기신 철학자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와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여러 얘기가 오갔는데 김 명예교수는 의료개혁에 대한 조언도 했습니다. 자, 나도 교수지만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만류하기는커녕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으로 동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였다. 정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한 세기를 넘게 살아온 그 노 철학자로서 또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아마 지금 교수들이 제자의 이런 그 특히 다른 그 전공도 아니고 의대생들이잖아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외우는 의대생들에 대해서 아마 그 어른으로서 실망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의대 사태, 의정 갈등, 의료 개혁 무슨 말이든 좋습니다. 빨리
환자들은 지금 계속 신압으로 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의료 공백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죠.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큰 사랑을 받았던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반환됐습니다. 돌아간 거죠. 6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직접 배웅을 했다죠.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비가 출출 내렸지 않습니까? 푸바오가 또 스촨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좀 안타까워했는지 하늘도 비가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천 명이나 되는 그 젊은 친구들 우리 굉장히 젊은 친구들만 있는 거 아니었어요? 예, 굉장히 많이 왔는데 결국 그 상황 속에서 뭐 무진동차를 타고 이렇게 갔다라는 얘기를 비롯해서 20분간 이제 그 판다월드 주변 그렇죠. 돌았습니다. 판다월드 아마 그 에버랜드 가보신 분들은 저 차예요. 잘 아실 텐데 네. 거기를 쭉 돌아가면서 이제 마지막 마치 이제 그 뭐 미스 코리아의 그 작년에 하신 분들이 마지막 한번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돌듯이 선보인 다음에 이 공항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여기에서 있었던 그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1354일 그 여정, 그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1354일이었다는 것인데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얘기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데 보이지도 않았는데 사진 찍고 눈물 흘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가 피날레 같지만 사실상 새로운 시작의 날이다라고 하면서 아쉬움을 달랜 것 같습니다. 네. CNN 등 주요 외신들도 주요 뉴스로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영상 조회수는 지금까지 5억 회를 훌쩍 넘었고요. 자, 이런 국민적 인기의 원인, 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BTS가 왜 세계적인 스타가 됐느냐면은요. 자기네들의 그런 활동을 유튜브에 올린 것이 굉장히 주요했거든요. 근데 이 푸바오 같은 경우에도 동영상으로 올리면서 이게 유튜브라는 것이 꼭 처음부터 유명하거나 또는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 유튜브만 인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그렇죠. 자체가 네. 깊은 인상과 어떤 그런 그 힐링을 주면은 이게 굉장히 그 조회수가 올라가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그 사육사 선생님들이 황철원. 그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심지어는 이 푸바오가 태어날 때 엄마 아버지로부터 정말 작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그 뭘 못 먹습니다. 아, 그랬죠. 그럴 때 그냥 그걸 안아가지고 이렇게 젖병에다가 우유를 넣어가지고 우유가 아니라 모유인가?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엄청나게 이끌었다는 거. 우리나라의 이 소통의 방법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고 전 세계로부터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이거는 지금 그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상징하는 바가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그 내용을 보면은 판다 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곰과 사육사 간의 그 교감과 티키타카를 보면은요. 놀랍죠. 정말 너무너무 재밌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오는 그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육사 선생이 정말 자기 자식보다도 더 이 푸바오를 사랑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또 그렇다 치고 동물이잖아요. 왜 우리나라 말 중에 그 금수만도 못하다 그러는데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금수인데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도 더한 그리고 그 장면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거는요. 푸바오의 엄마 곰이 푸바오가 하도 말썽을 부리고 장난을 치니까 그 때려요. 때리는데 어딜 때리느냐? 궁둥이를 때려요. 네, 놀라웠죠.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그냥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과 함께 공감과 그런 힐링을 주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이 저 판다곰이 전 세계로 다 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의 외교 일환으로. 그런데 한국의 사육사가 또 아주 시설이 잘 된 에버랜드에서 그걸 다 세밀하게 찍어서 방송으로 올리니까 그게 엄청난. 그래서 푸바오는 K바오가 된 거죠. 그렇군요. K바오. 네, 좋은 말씀이네요. 자, 푸바오가 불러온 경제 효과도 엄청났습니다. 자, 중요한 것만 좀 챙겨볼까요? 야,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휴대폰 속에 본인 카카오톡에 이모티콘만 해도 아마 푸바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을 건데요. 유료인데 많이 다운받아요. 그래요. 실제로 그거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면은 실제 푸바오 관련되는 굿즈, 상품들이 270만 개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푸바오 사진첩만 해도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포토 에세이죠. 그렇죠. 네. 포토 에세이가 그렇게 됐고 실제로 지금 그 푸바오에 대한 그 에버랜드 누적 관람객만 550만 명. 엄청나죠. 우리나라 그 어린 아이들은 거의 다 봤다라고 네. 봐도 지금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오프라인에서뿐만 아니고 온라인에서 엄청난 스타 중의 스타입니다. 너튜브가 128만 명. 그렇습니다. 128만 명. 이게 골든 버튼이라고 하죠. 황금 버튼을 받았는 정도로 이제 잘 나가는 것이고, 그것 이외에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모티콘 진짜 잘 나가고 있는데요. 3살짜리 판다가 처음에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전 연령 1등을 했고. 그러니까 투표율은 세대별로 다른데 저거는 10대부터 70대까지 그렇죠. 1등이에요. 전 연령 그냥 수입을 해버린 겁니다. 뭐 선거 나오면 정말 대단하겠어요. 그렇죠. 거의 네. 뭐 대통령 수준, 뽀통령이라고 하듯이 어떻게 보면은 푸바오 통령이 되는 것인데, 그것 외에도 강철원 우리 사육사가 냈는 이 에세이집 나는 행복한 푸바오 할부지입니다라는 책도 이게 오프라인엔 서적으로도 상당히 인기를 끌었을 만큼 뭐 전 연령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정말 이 시대의 아이콘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푸바오 할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이분은 아예 이제 푸바오 할부지로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본명보다 앞으로 이렇게 더 불리실 것 같은데, 강철원 사육사죠. 그가 남긴 SNS 작별 인사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첫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푸바오는 저에게도 첫정인데, 아마 올해 평생 잊지 못할 푸바오의 기억이 저에게 가슴 가득 있는 것 같아요. 네, 강철원 사육사. 저도 깜짝 놀란 소식이 있습니다. 이 푸바오가 중국으로 가야 하는 날 하루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머니상을 당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그런데도 임무, 그러니까 푸바오를 중국 고향까지 가는데 동행하는 그 일을 끝까지 했죠. 제가 볼 땐 저건 진짜 사랑이에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저 돌아가신 어머니는 좀 서운하셨겠다라는 마음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네. 근데 단순히 자신의 직업의식이 아니에요. 저거는 푸바오에 대한 본인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돌아가신 어머니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셨어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이 곰이 어쨌든 판다가 중국에 4살이 되기 전에 가서 새끼를 가져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중국의 정책이래요. 네네. 근데 솔직히 그 한중 외교로 볼 때 그 나쁜 외교 관계를 푸바오가 일정 정도 지금 소위 뭐라 그럽니까? 좀 이렇게 다독거리는 측면이 있어요. 아마 싱하이밍 대사보다 푸바오가 훨씬 인기가 많지 않을까. 외교적으로 민감한 얘기니까요. 네. 개인적으로 아니 그 대사도 뭐 감사의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는 했다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푸바오 이 팬다 곰이긴 하지만 곰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애착이 있어요. 민족 신화에서부터 그렇죠. 시작을 해가지고. 웅녀가 있죠, 우리에게. 네, 그래서 이 사육사 할아버지가 또 이 푸바오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저 할부지뿐만이 아니라 또 사육사가 또 한 분 계시거든요. 있어요. 예. 막 그 무진동 차량에 고개를 묻고 막 눈물을 흘리니까 대단했죠. 많은 관객들이 또 그 빗속에서 막 철철 눈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감성적인지를. 그러니까 이것은 눈물인가 빗물인가요? 네. 근데 저렇게 감성적인 한국 국민을 이 정치할 때 보면은 왜 설득이 안 되는지, 이것도 역시 개인 생각이에요. 네, 정치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푸바오는 마지막 대중 공개 후 한 달간을 내실에 있었습니다. 각종 검역과 검사를 받으며 귀향 준비를 했는데, 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뭘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야생동물 해외 이송에 따르는 매뉴얼에 따라서 하나하나 절차를 밟았던 것이죠. 기본적으로 야생동물 해외 반출에 관한 매뉴얼은 사전 계류가 필요한 동물과 필요 없는 동물로 나누는데, 이같이 지금 판다 같은 종은 사전 계류가 필요한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 특별히 한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서 수의사를 통한 접종, 건강증명서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렇게 되면은 검역증이 나옵니다. 그 검역증을 하는 기간이 이렇게 길었던 것이 같은데요. 결국 여러 가지 질병 테스트 다 통과하고 이제 농림축산부 검역본부가 지정하는 날에 따라서 지금
해외 특히 이제 중국으로 보냈는데 결국 그 절차가 한 달 가까이 걸린 걸 보면은 정말 세계적으로 희귀하고도 또 귀중한 동물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푸바오는 비행기 이동에 필요한 훈련까지 받았고요. 또 아까 보신 그 차량 그 안에 온도까지 맞추고 수의사가 동행을 했습니다. 자, 정말 귀빈 대우네요. 아니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총 이동 거리가 2,400km래 아마 4,000선까지 가는 가야죠. 모양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케이지가 가로가 1.9m, 세로가 1.3m, 높이가 1.35m라고 그러고 무게도 거의 270kg니까 굉장히 무거운 케이지에 안전하게 이제 이송을 하는데요. 강 사육사가 모친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굉장히 낯을 가리고 낯선 환경에서 굉장히 예민하대요. 네. 이 펜다곰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국 가면 또 중국 사육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사육사가 이미 한국에 들어와서 같이 또 낯을 익히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국 판다 전문 수의사는 일주일 전에 이미 에버랜드에 와 있었고 우리 강철원 사육사도 이제 가서 갑자기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면은 굉장히 패닉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평소에 낯익은 거의 부모와 같은 이 할아버지 그 강철원 할아버지 그 강바오라고도 하거든요. 그분도 이제 같이 가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러한 그 환경에 익숙할 수 있도록 그래서 30분 단위로 모니터를 하고요. 실내 온도도 딱 18도로 유지해가지고 전 세계 그리고 이 펜다곰이 나오는 곳이 중국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금 한국에서도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지금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푸바오는 지금 사천성에 가 있고요. 최종 행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푸바오 관련 소식의 마지막 그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중국 외교부는요, 성명까지 냈습니다. 우리 정부와 사육사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까지 감사 성명을 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그 중국을 대표해서 한국에 오신 분이 싱하이밍 지금 그 중국 대사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육사들에게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푸바오는 한국과 중국 사이를 관계를 증진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판다 외교 실질적으로 예전 그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핑퐁 외교가 있었다고 하듯이 네. 판다를 통해 가지고 또 양국 간의 어떤 그 관계를 증진하는데 중국도 굉장히 중요한 매체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이 푸바오가 결국 그 1,500일 가까운 데 있으면서 서로 양국 간의 특히 젊은 사람들의 어떤 관계를 이어주는 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에 와 있는 대표인 싱하이밍 대사가 이렇게 한국에 감사하게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도 어떤 중국에 대해서 좀 더 감사하고 좀 설린 우호 관계를 만드는데 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뭐 싱하이밍 대사의 어떤 그와 같은 감사 사의 표현도 아주 시적절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푸바오가 이제 중국에서 더 아주 훌륭한 시설 속에 출산을 하고 법적 절차를 마친 뒤에 한중 관계 어려울 때 다시 오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최진영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손흥민, 이정후, 김하성. 대한민국을 해외에서 빛내고 있는 우리 스포츠 스타들이죠. 희소식이 계속 날아오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It is huge honor, being part of this conversation. For me, more important thing is the team is getting more successful than my individual stuff. 푸바오 득점권 상황에서 조금 타점을 올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도 좋은 홈런이 나와서 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엄청 기쁘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홈런을 쳤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게끔 하겠다 좀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제는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손흥민 선수 뭐 그야말로 이제 월드 클래스입니다. 토트넘 400경기 클럽 뭐 이게 뭔가 하실 텐데 여기에 가입했는데 중요한 건 비유럽권 선수 중 처음이라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대단한 기록입니까? 2015년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입단했습니다. 토트넘이 포함되어 있는 이 프리미어리그가 한 시즌에 팀당 38경기씩 치르거든요. 근데 9시즌 만에 이 400경기에 출전한 겁니다. 그러면은 프리미어리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FA컵이나 유럽 챔피언스리그 경기까지 다 포함해서 이 토트넘이 1882년에 창단됐고요. 19세기에 예. 이 토트넘 역사가 142년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400경기 이상을 뛴 선수로 손흥민 선수가 14번째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냥 수치적으로 보면은 통상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제 손흥민 선수라는 거고요. 이 정도면은 뭐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도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보면은 역사가 있는 팀 보면은 그 팀 하면 떠오르는 레전드들이 쭉 있죠. 프랜차이즈 스타. 예, 네. 바로 이제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레전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전설이 예. 된 거군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트넘 구단은 이런 손흥민 선수에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축하 영상을 게재를 했습니다. 손흥민은 그야말로 레전드다. 그런 축하의 그 의미를 담았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죠. 뭐 지금 보시는 이 애니메이션인데요. 그러니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 400경기 출전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것을 기념해서 이제 이 토트넘이 SNS에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올렸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 손흥민 선수의 그 바이오그래피, 그러니까 이 토트넘에서의 활약을 요약했는데 뭐 첫 골, 첫 출장 뭐 이런 거 다 넣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토트넘 허스퍼 스테디움에서 첫 골을 넣었던 골 장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손흥민 하면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 장면이 있죠. 요거 찰칵 요거. 예, 찰칵 세리머니도 들어가 있고요. 이 벌리전에서 기록했던 이 70m 폭풍 드리블 골. 어마어마한 거죠. 70m를 드리블해가지고 넣었죠. 지금도 그 짤 보면 통쾌해요. 예, 네. 이 골이 푸스카스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푸스카스상은 올해의 골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상이기도 네. 하고요. 자, 그리고 또 2021, 2022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 공동 1위에 올랐죠. 골든슈. 예, 골든 부트 상을 예. 받았는데 이때의 활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보니까 손흥민 선수 정말 대단했구나. 다시 한번 실감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기에는 400을 아라비아 숫자도 아니고 한글로 올렸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프리미어리그도 그렇고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이 홈페이지에서 우리 팬들에 대한 서비스를 잘하거든요. 네. 이 배경이 한국 팬들에 대한 서비스가 이제 한국 팬 마케팅 정말 잘합니다. 네. 자, 그런 영상이 어떤 건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직접 저희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토트넘 400경기 출전 축하 영상. 자, 애니메이션이에요. 친근하게 실사 영상보다 이런 걸 썼습니다. 자, 이 찰칵 세리머니 느낌으로 찰칵, 또 뭐 가다가 또 찰칵. 재밌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퍼스트 골, 또 첼시와의 골, 뭐 이런 의미 있는 장면들을 저렇게 쭉 더듬어 가는 그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런 정말 저 쉽지 않은 기록들을 그 짧은 어떻게 보면 시간 안에 30대 초반의 손흥민이 이뤄낸 겁니다. 자, 캡틴 손흥민의 이런 대기록, 또 이런 400이라고 좀 나오죠. 절친이 헌사를 올렸고요. 많은 선수들이 존경과 축하의
댓글을 줄줄이 달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그러니까 이제 동료 선수들로서도 또 축구 선수로서도 이 토트넘에서 400경기 출전했다. 와, 존경스럽고 감탄할 만한 일이거든요. 이 때문에 이 SNS에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도 축하와 존경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이 토트넘에서는 그 벤 데이비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이 손흥민이 토트넘에 입단할 당시부터 있었던 선수거든요. 때문에 벤 데이비스 선수가 나는 누구보다도 손흥민을 잘한다. 네. 손흥민이 처음에 토트넘에 왔을 때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토트넘 400경기 출전에 대한 축하의 글을 올렸는데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흥민에 대한 그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도 글을 올렸고요. 네네. 또 축구 선수로서도 훌륭하다는 면을 구구절절하게 썼는데. 저 선수입니까? 벤 데이비스? 네. 예, 그렇습니다. 매 시즌 두 자릿수 골 득점하는데 것에 대한 이제 찬사도 들어있고 손흥민 선수가 꾸준하고 인간적으로도 훌륭하다라는 이런 진심 어린 댓글이 인상적이었었죠. 네, 시대를 초월한 가장 위대한 선수 GOAT, GOAT라고 합니다. 그 목표에 근접하고 있는 선수다. 대단한 칭찬이죠. 손흥민은 EPL,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100골 클럽에도 진작 가입을 했습니다. 자, 3골을 더 넣으면서 호날두와 이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것도 대단한 얘기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다가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뛰고 있죠. 중동. 예. 이 호날두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통산 103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이 손흥민 선수가 100골을 넘어섰죠. 이미 가입했죠. 예, 그러니까 이 호날두 선수의 103골을 지금은 넘어섰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누구나 다 특히 이제 운동 선수는 어떤 그 모델이 있죠. 마음속의 우상. 이 모델 마음속의 우상을 꿈꾸면서 축구 선수를 시작해서 이 호날두가 기록했던 그 호날두의 기록을 넘어섰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에게는 이미 마음속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목표를 달성했다는 느낌도 있고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100골을 넘어선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통틀어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손흥민 선수가 34번째이고요. 네. 토트넘에서는 프리미어리그 골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유럽 챔피언스 리그나 FA컵까지 다 통틀어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기록한 골은 또 160골이거든요. 이 토트넘에서 기록한 160골은 토트넘 역사상 통산 골 기록에서 5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세운 골과 관련된 기록은 하도 많아서 네. 저도 다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네요.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시아 선수로서는 유럽 골과 관련된 모든 기록이 전부 다 손흥민이다. 이제는 모든 게 손흥민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해가 됐습니다. 2022년 재작년이었네요. EPL 공동 득점왕을 했죠. 그러면서 체육훈장, 청룡장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는데, 자, 이게 통산 2번째, 현역 선수로는 처음이었죠? 예, 그 득점왕을 차지한 그 시즌을 마치고 이제 이 한국에 와서 체육훈장, 청룡장을 포상을 받았습니다. 이 체육훈장에는 그 등급이 5등급이 있거든요. 네. 예, 청룡장을 비롯해서 이제 맹호장 등등 5개 등급이 있는데 청룡장은 체육훈장 중에서는 최고 등급. 1등급. 예, 훈장이고요. 체육훈장을 받았던 역대 스포츠 스타들은 우리의 그 한국 스포츠의 최고 스타죠. 이제 손기정을 비롯해서 박세리, 김연아 등등 많이 있는데 네. 현역 선수로서 체육훈장을 받은 스포츠 스타는 손흥민 선수가 유일합니다. 현역인데도 받은 사람. 예. 네. 다 은퇴하고 받았고. 예. 축구 분야에서는 2번째. 축구 분야 첫 번째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거스 재밌게도. 히딩크. 네덜란드인이죠.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을 일어난 이 거스 히딩크 감독이 축구 인물로는 처음으로 받았죠. 네. 최근 소식에도 손흥민이 낭보를 전해왔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월간 베스트 11. 그러니까 3월에 베스트 11이 선정이 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11명만 딱 뽑았는데 여기에 손흥민이 들어갔고요.
선정 선수들 11명 가운데 평점 2위였다고. 예. 이 국내 언론에도 이제 자주 인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축구 팬들은 잘 알고 계시죠. whoscored.com이라는 축구 전문 매체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매월마다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을 선정하는데 지난 3월 베스트 11에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평점 8.12점을 받았는데 이 평점 8.12점은 이번에 선정된 11명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이고요. 1등이 얼마인가요? 8점대 초반입니다. 8.15로 돼 있네요. 예. 이 그 플럼을 보면 플럼의 이제 무디드 선수와 같이 중앙 공격수로 선정이 됐고요. 이런 거 보면은 뭐 이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처음은 아니거든요. 지난 3월에 프리미어리그 정상의 활약을 펼쳤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영국의 BBC는요. 손흥민이 없었다면 토트넘은 침몰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뭘로 들었나요? 그러니까 그 BBC가 그 프리미어리그 축구 전문가의 인터뷰를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이 축구 전문가가 이렇게 이 토트넘의 최대 약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계 최고의 팀이었다가 또 어떤 순간에는 영원한 패배자인 것 같다. 그러니까 경기력이 너무 들쭉날쭉하다는 겁니다. 아하. 예,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말 그대로 경기력이 들쭉날쭉하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토트넘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5위거든요. 네. 이 얘기의 속뜻은 더 포텐셜이 있는데 네.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5위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나마 이 인터뷰에 그가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그나마 지금 5위라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손흥민 선수가 꾸준한 활약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두 번째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꾸준한 활약이다. 두 번째는 토트넘을 지금 주축 선수로서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손흥민의 미담도 있습니다. 그라운드에 들어왔던 어린이 팬을 쓰담쓰담 하고 유니폼 선물을 해서 이게 또 큰 화제가 됐습니다. 손흥민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도 또 팬들에게 아주 보여준 그런 일화입니다. 자, 야구로 가죠. 메이저리그에 부는 한국 형제들의 바람 매섭습니다. 그 선두에 이정후가 있는데요. 첫 홈런을 쳤고 타율은 3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벌써부터 뭐 이건 안에 기대감입니다만 신인왕을 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온다죠? 신인왕 지금 이제 시즌 초반이고 오늘 경기 진행 중입니다. 7경기째인데 신인왕 얘기는 좀 다소 좀 이르다는 느낌도 들지만 이 신인왕을 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의 진짜 뜻은 신인왕급 활약을 펼치고 있다. 네. 이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면 신인왕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죠. 지금까지는 그 정도다. 예. 네. 이 이정후 선수의 지금까지의 그 활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나 이정후인데 적응 기간 이런 것 다 필요 없어. 네. 내가 지금서부터 진짜 실력을 발휘해 줄게. 완성형 타자로 정확한 그 메이저리그 정상급의 컨택트 능력을 보여주면서 1번 타자로서 갖춰야 될 모든 조건, 그러니까 기본적인 타율뿐만이 아니라 볼넷을 골라내서 일루로 진루하는 능력, 출루율까지 모든 면에서 지금은 만점 활약을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정후 뭐 이런 활약상에 걸맞게 그 이상이죠. 초대형 계약으로 진작 화제가 됐습니다. 쟁쟁했던 선배들과 비교해 보면 이정후가 몸값이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확연히 알 수 있죠? 예. 이제 포스팅 금액 이제 순위가 나오는데 이제 포스팅이라는 것은 이 공개 입찰제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내가 지금 메이저리그 도전하겠다. 관심 있는 팀들은 나한테 베팅을 해서 협상을 하자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현진이 3,600만 달러였고요. 이정후 선수 이전까지는 류현진 선수가 6년에 3,600만 달러 계약을 맺어서 역대 최고 기록을 했는데 그때 그랬죠. 대단했죠. 이정후 선수는 6년간 샌프란시스코와 1억 1,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600억 원입니다. 아, 엄청나네요.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그러니까 이정후 선수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개 우리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진출할 때마다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은 갖고 있는 능력치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는 측면이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쿠바 선수나 중남미 선수들은 고평가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그 지적되기도 했었었는데 네. 이정우 선수 제대로 된 이 평가를 받고 샌프란시스코에 입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정우 선수가 중요한 게 제대로 된 기대만큼의 활약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정우 선수의 후배들은 저평가라는 얘기 없이 메이저리그에 입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 자막에도 나오지만 이정료가 247억 원이라 돼서 이게 친정팀 키움으로 가서 이정우 선수 돈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니냐. 후배들을 위해서, 선수들을 위해서 써달라. 자, 잘 키운 선수 하나가 저렇게 본인도 엄청난 돈을 받았고요. 한국 구단에도 저렇게 친정 구단에도 좋은 효과 또 돈을 안겼습니다. 자, 이정우를 지켜보고 있는 게 바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감독인데 그 평가가 참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지금은 보고 있나요? 한 그 4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밥 멜빈 샌프란시스코 감독이 이정우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서 판타스틱, 환상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뭐 네. 이 이상의 최상급 표현은 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인들이 영화에서 저 얘기하면 최고라는 거죠. 네. 예, 자, 그러면서 특히 그 왼손 투수를 상대로 안타를 쳐내면서 어느 방향이든지 간에 마음먹은 곳으로 안타를 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정우 선수가 이제 엄청난 고액을 받고 계약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정우 선수의 그 능력을 예측해 보면서 미국 언론에서는 너무 많은 돈을 줬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정우 선수의 약점으로 왼손 투수에 약하다는 것이 지적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정우 선수 이번에 샌디에이고와의 4연전 이후에 다저스하고 경기를 벌일 때에도 왼손 투수에 오히려 특히 강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첫 번째 홈런도 샌디에이고의 그 왼손 투수에게서 빼앗은 홈런이었거든요. 이런 왼손 투수에 약하다는 우려를 단 6경기 만에 불식시킨 네. 이정우 선수였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타자로서 아무데나 볼을 이렇게 쳐서 보낼 수 있다. 이른바 광각타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장훈 선수가 생각나네요. 장훈 선수 훌륭한 있었고. 그런 전설과 비슷합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이정우는 선배 김하성 선수와의 맞대결 또 둘 사이에 훈훈한 케미, 미담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초반 기세도 매섭다고 봐야죠. 매섭죠. 이제 공교롭게도 메이저리그 미국 개막전이 샌디에이고하고 샌프란시스코의 맞대결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김하성 선수와 이정우 선수를 모두 다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김하성 선수도 시즌 출발이 좋습니다. 타격은 조금 이렇게 들쭉날쭉한 감이 있는데 원래 본인이 해야 될 일, 내야 수비에서 메이저리그 정상급 수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의 매 경기마다 안타성 타구를 1개, 2개씩 걷어내고 있습니다. 아주 수비가 대단하다는 거군요. 또 뛰어난 찬사를 받고 있고요. 이정우 선수와도 이제 키움에서도 같이 뛰었기 때문에 샌디에고가 샌프란시스코하고 4연전 벌이기 직전에 경기 전날 함께 식사를 했다 그래요. 네. 예. 자, 김하성은 이정우가 데뷔 홈런을 때린 바로 다음 날 보란 듯이 첫 홈런포를 가동했습니다. 이정우 선수 눈앞에서 후배 앞에서 보여준 선배의 장군 멍군이라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 데뷔 3경기 만에 메이저리그 첫 번째 홈런을 날렸거든요. 그 바로 다음 날 경기 4번째 4연전의 마지막 경기에서 샌디에고 김하성 선수가 나도 있다라고 하는 듯이 스리런 홈런을 날렸습니다. 네. 이 경기 보러 이제 그 미국에 계시는 우리 그 교민들도 굉장히 많이 경기장을 찾았는데 앞으로는 이 김하성, 이정우 선수 이 각자의 경기에도 관심이 물론 쏟아지겠지만 메이저리그 나름의 그 빅매치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민 교포 사이에서는 이른바 한국 더비가 되나요? 코리아 더비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코리안 더비가 되는 이 샌디에고와 샌프란시스코의 이 매치, 우리 교포들에게는 빅매치로 계속 관심을 모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6일에서 8일까지 또 맞대결이 펼쳐진다니까 기대가 됩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요일 정책의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내일 오전 6시 10분에 다시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